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소들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단편 소설 1876년작 예수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초대된 아이입니다. 1875년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린 딸과 함께 페제르부르크 예술가 그룹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뒤 다음 날 시 근교에 위치한 소년원을 방문합니다. 그즈음 그는 구걸로 거리를 배회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여기서 받은 인상은 1875년 12월부터 1876년 1월에 걸쳐 쓴 기록들 속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초대된 아이는 그 기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더러운 지하실에서 잠을 깬 대여섯 살 난 아이는 춥고 배가 고파 옆에 누운 엄마를 흔들어 깨웁니다. 차갑게 식은 엄마는 미동도 없습니다. 아이는 혼자 밖으로 나가고 지나가던 경찰관이 아이의 행색을 보고는 눈길을 돌립니다. 예수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초대된 아이.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손을 내미는 아이. 아이들은 이상한 종족이다. 꿈에도 보이고 눈앞에서 선명하게 아른거리기도 한다. 어느 알만한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바로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나는 한 아이를 만났다. 나이는 기껏해야 7살쯤 될까. 지독한 혹한인데도 아이는 여름옷이나 다름없는 차림이었다. 목에 무슨 넝마 같은 것이 둘러진 것으로 보건대 어쨌거나 누군가의 아이의 행장을 챙겨서 내보낸 듯 했다. 아이는 손을 내밀고 다녔다. 손을 내밀고.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독자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이 용어는 이 아이들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당신들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무언가 입에 붙은 문구를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것을 중얼거리지 않았으며 순진한 말투로 뭐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겸연쩍게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막 이 직업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내가 이것저것 묻자 아이는 자기에게 누이가 있는데 병이 나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이 아이들의 속내를 도무지 캐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지독하게 추운 날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손을 들려서 내보내진다. 만약 벌어온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필경 매질이 이들을 기다릴 것이다. 몇 푼이라도 벌면 아이는 빨갛게 얼어서 딱딱해진 손을 하고서 어떤 지하실로 돌아온다. 거기에서는 불황자 패거리들이 술을 퍼마시고 있다. 이들은 바로 일요일에 쉬려고 토요일에 공장 일을 마치지만 수요일 저녁이 될 때까지는 결코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그 지하실에서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매맞는 아내들이 술을 퍼마시고 있고 굶주린 아기들이 빽빽거리고 있다. 보드카, 불결, 타락.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드카이다.
아이가 돈을 벌어오면 그 길로 곧장 주막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술을 더 사온다. 게다가 이따금 그들은 아이의 입에 보드카 반병을 부어 넣으면서 낄낄거린다. 그러면 아이는 숨을 헐떡거리다가 아무런 기억도 없이 마루에 쓰러진다. 그리고 내 입속으로 더러운 보드카를 사정없이 부어 넣었다. 아이가 자라나면 즉시 어딘가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이가 버는 돈은 또다시 불황자들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또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공장에 가기 전부터 이 아이들은 이미 완전한 범죄자가 되어간다. 이들은 거리를 떠돌아다닌다. 이들은 눈치채지 않게 숨어 들어가서 며칠 밤을 지낼 수 있는 지하실 같은 장소 따위들을 알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어떤 수위의 집에 있는 광주리 같은 물건 속에서 며칠 밤을 잔 적이 있는데 정작 그 수위는 눈치조차 못 챈 일도 있다. 자연히 그들은 좀도둑이 되어간다. 도둑질은 심지어 8살 난 아이에게까지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들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털끝만한 자각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 마침내 오로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굶주림, 추위, 매질들을 겪고 나면 아이들은 불황자들의 품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 야만스런 존재들은 때때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신은 있는지, 그리고 왕은 있는지를 말이다. 이들에 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들리지만 천만에 모두가 사실이다. 예수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초대된 아이. 하지만 나는 소설가이며 아마도 그래서 스스로 하나의 이야기를 지어낸 것일 터이다. 내가 아마도라고 쓴 이유는 나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젠가 어디선가 꼭 있었던 일처럼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바로 크리스마스 전야에 어떤 거대한 도시에서 그리고 지독하게 추웠던 어느 날의 일로서 말이다. 나는 어느 지하실에 있는 소년을 보았다. 소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은 6살 또는 그보다 더 어린 아이였다. 이 아이는 축축하고 썰렁한 지하실에서 아침에 잠을 깼다. 얇은 가운을 입고 있는 아이는 몸을 떨고 있었다. 아이가 숨을 쉴 적마다 하얀 김이 서려나왔다. 아이는 구석에 있는 트렁크 위에 앉아서 심심풀이 삼아 일부러 입에서 김을 뱉어내고는 그것이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단히 배가 고팠다. 아이는 아침부터 몇 번인가 나무 판자가 있는 쪽으로 가보았다. 거기에는 밀전병처럼 얇아진 그의 병든 엄마가 머리 밑에 베개 대신으로 짐꾸러미 같은 것을 베고서 깔개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다른 도시에서 왔다가 갑자기 병에 걸렸을 게다. 한쪽 구석의 주인 여자는 이틀 전에 경찰에 붙들려 갔었다. 휴일이었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단지 한 불황자만이 벌써 이틀째 시체처럼 취해서 일도 안 나가고 누워 있었다. 방의 다른 쪽 구석에는 80살 먹은 노파가 관절염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이 노파는 한때 어느 집의 유모로 있었지만 지금은 한숨 짓고 신음하고 아이를 향해 투덜거리면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그게 무서워서 그쪽 구석으로 다가갈 엄두도 못 냈다. 아이는 입구 근처에서 마실 물을 찾기는 했으나 먹을 것이라고는 빵 껍데기 한 조각도 없었기 때문에 벌써 10번쯤은 엄마를 깨우러 갔다. 어둠 속에서 아이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오래전에 이미 저녁이 되었지만 밝힐 불도 없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만져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녀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벽처럼 차가웠기 때문이다. 여기는 너무 추워. 라고 아이는 생각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서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는 손가락을 녹이려고 숨을 호호 불더니 문득 깔개 위에 놓여있던 자기 모자를 집어들고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살그머니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아이는 진작부터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계단 위에 있는 커다란 개가 하루 종일 이웃집 문을 향해 짖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개는 없었다. 아이는 곧장 거리로 나섰다. 맙소사, 대단한 도시로구나. 아이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전에 있었던 도시는 밤이면 온통 컴컴해졌으며 거리 전체를 가로등 하나가 비출 뿐이었다. 납작한 판잣집들에는 덧문이 채워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거리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사람들 모두가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개들만 무리지어 지저대고 있을 뿐이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개들은 밤새도록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는 꽤나 따뜻했으며 종종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맙소사, 뭘 좀 먹었으면. 그리고 쿵쿵거리는 소리들, 굉음들은 무엇인가. 이 불빛과 사람들, 말, 마차들, 그리고 이 추위, 끔찍한 추위라니. 지친 말이 가쁘게 몰아쉬는 숨은 곧장 차가운 김으로 피어올랐다. 말편자가 푸석푸석한 눈에 덮인 포석을 때릴 때마다 쩔렁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은 서로 몸을 부딪히며 다녔다. 그리고 맙소사, 뭘 좀 먹었으면, 뭐든 그저 한 조각만이라도 먹었으면.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너무 아팠다. 한 경찰관이 옆을 지나치면서 아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다른 거리다. 오, 얼마나 넓은가. 자칫하면 깔려 죽을 지경이다. 웬 소리들은 그렇게 지르는지 온통 뛰어다니고 굴러다니는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밝은지. 이건 뭐지? 이렇게 큰 창문도 다 있다니. 창문 너머 방 안에는 키가 천장까지 닿는 나무가 서 있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트리였다. 트리에는 장식등과 금박종이와 사과들이 잔뜩 달려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인형이랑 장난감 말들이 널려 있었다. 방 안에서는 곱게 차려입은 깔끔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웃고 장난치고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고 있었다. 한 계집아이가 사내아이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참으로 귀여운 계집아이로구나. 물론 음악도 있었다. 창을 통해서 들려왔다. 아이는 구경을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심지어 웃기도 했다. 하지만 발가락이 저려왔다. 손가락은 완전히 빨갛게 되어서
이제는 구부러지지도 않고 움직이면 아플 정도였다. 아이는 갑자기 자기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갔다. 그러자 또 다른 방이 창 너머로 보였다. 거기에도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온갖 종류의 삐로그들, 아몬드 삐로그, 빨갛고 노란 삐로그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유한 귀부인들이 앉아서 오는 이들 누구에게나 삐로그를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거리로부터 많은 신사들이 끊임없이 이 귀부인들을 만나러 들어오고 있었다. 아이는 살그머니 다가가서 살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 아이에게 어찌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해대던지. 한 귀부인이 당장 아이에게로 다가오더니 그의 손에 꽃베이가 동전을 집어주고는 문을 열어서 거리로 내보냈다.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꽃베이가 동전은 아이의 손에서 미끄러져서 계단 위를 땡그랑거리며 굴러갔다. 아이의 빨갛게 온 손은 구부러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 동전을 집을 수가 없었다. 아이는 있는 힘껏 달려갔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자신도 알지 못했다. 또 울고 싶어졌다. 하지만 무서운 마음에 손을 호호 불어대면서 그냥 달리기만 할 뿐이었다. 슬픔이 아이를 사로잡았다. 아이는 갑자기 외롭고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맙소사, 이건 또 뭔가.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무리지어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3개의 작은 인형이 있었다. 빨간 옷과 초록빛 옷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완전히 살아있는 듯한 인형들이었다. 영감처럼 보이는 인형은 앉아서 커다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고 다른 2 인형은 선체로 작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인형들은 박자에 맞추어 고개를 흔들면서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입술을 오물거리면서 말을 하기도 했다. 분명히 무슨 말을 하고는 있지만 창문 너머로는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 아이는 이것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인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이런 인형을 보지도 못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다. 또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인형들이 너무 우스웠다. 갑자기 아이는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가운을 붙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몸집이 크고 심술궂게 생긴 아이가 옆에 서서 갑자기 그의 머리를 쥐어박더니 모자를 벗기고는 발로 걷어차는 것이었다. 아이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아이는 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다.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지만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어느 집 대문 앞에 다다른 아이는 장작더미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여기라면 들리지 않겠지. 게다가 어둡거든. 잔뜩 몸을 웅숭그리고 앉아서 두려움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이는 갑자기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팔다리가 아프던 것이 문득 그치면서 무척 따뜻해졌다. 마치 빼치가 위에 있는 것처럼 따뜻했다. 그러다가 심하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 아이는 잠들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서 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좀 앉아있다가 다시 인형을 보러 가야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는 인형들을 떠올리고는 미소 지었다. 갑자기 아이는 위에서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난 자요.
여긴 참 잠자기 좋아요. 이리 와라 얘야. 나랑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가자꾸나. 어떤 조용한 목소리가 아이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아이는 그것이 엄마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아이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고 어둠 속으로 안아올렸다. 아이는 그 사람에게 팔을 내밀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빛은 얼마나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인가. 아니, 그것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었다. 아이는 그런 나무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방이 환하고 모든 것들이 빛나고 있었다. 주변에는 온통 인형들이었다. 아니, 그것은 인형이 아니라 전부 사내 아이들과 계집 아이들이었다. 단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할 뿐. 아이들은 그의 주변을 돌면서 날아다니고 입 맞추고 그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다닌다. 그 자신 또한 이제는 날아다닐 수 있다. 그는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 엄마, 여기는 너무 좋아요. 그는 엄마에게 소리친다. 그리고 또 한 번 어린 아이들에게 입을 맞춘다. 아이는 그들에게 어서 빨리 창문 너머에 있던 인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너희들은 누구니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야? 아이는 그렇게 물으면서 그들이 사랑스럽다는 듯 미소 짓는다. 이건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트리야. 그들이 아이에게 대답한다. 이날이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이 트리를 준비하시거든. 그는 이 아이들이 모두 자기와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알았다. 어떤 아이들은 빼제르부르크의 관리들이 현관 계단에 내버린 광주리 속에서 얼어 죽었고, 어떤 아이들은 형편없는 영화원에서 굶어 죽었으며, 어떤 아이들은 사마라의 기근 때에 자기 엄마의 말라붙은 젖에 매달려 죽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3등 열차칸의 악취에 질식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지금 여기에서 천사들로서 예수님 곁에 있으며 아이 또한 이들 가운데 하나로 있으면서 이들과 이들의 죄 많은 엄마들을 축복하며 팔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의 엄마들 또한 한쪽에 비켜서서 울고 있다. 모든 엄마들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알아보고 이들에게로 날아와서 입 맞추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여기는 좋은 곳이니 이제 울지 말라고 달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수이들은 장작더미 뒤에 숨어 있다가 얼어 죽은 아이의 조그마한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아이의 엄마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보다도 먼저 죽어 있었다. 두 사람은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 곁에 함께 있다. 그런데 나는 왜 통상적인 일기와는 다른 이런 이야기를, 게다가 작가 일기라는 명목에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을까? 더욱이 나는 실제 사건에 관한 지극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쓰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나에게는 그 모든 일들, 지하실에서 장작더미 뒤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벌어진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눈앞에 선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있을 수 있는지는 나 자신도 무어라 말할 수 없다. 나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어낼 뿐이다.